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그동안 충돌했던 상황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비판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 중 가장 늦게 만났지만 가장 긴 시간의 회동이었습니다. 먼저 짧게 두 분께서는 이 회동 과정 그리고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늦어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더구나 이제 북한이 항상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는 뭐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도발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안보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만나서 뭐 의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보다요. 두 분 사이에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쨌든 도와주겠다. 도와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 잘한 거는 승계하겠다. 그럼 덕담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이거를 뭐 지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뢰관계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직이라는 게 직접 경험해본 분들의 그 경험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동안 정당이 다르면 또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덕담을 주고받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잘 되고 안보 공격도 없겠구나.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두 개가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뭐 어렵사리 이루어졌습니다만 두 분의 회동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꼭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뭐 두 번, 세 번 더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또 첫 술에 배부르랴. 왜냐하면 발표된 합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만 이번이 첫 회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어떠한 조율 끝에 합의 내용 내지는 어떤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안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회동이 여러 가지 중간에 마찰음이 생겼습니다만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회동이 한 차례 무산됐던 상황이어서 이번 회동이 어떤 분위기를 낼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일단 2시간 반 정도 회담을 했는데 만찬을 하면서 뭐 와인도 한 잔씩 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뭐 아시겠지만 뭐 두 분이 또 인연도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식사는 뭐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식사를 1시간 이상 하진 않거든요. 한 30분 정도 하면 나머지는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물리고 뭐 와인을 하든 차를 하면서 2시간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인연뿐만 아니라 저는 뭐 장제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 얘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2시간 반 한 얘기를 거의 한 5분으로 압축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와대는 발표 안 했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도 어느 정도 좀 정리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자.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게 다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또 공개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그냥 남겨두기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은 직접 뭐 소통하자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 통해서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의 길이가 결국은 논의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최장 시간 얘기했다는 거는 늦었지만 그래도 두 분 사이에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독대로 전환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이 독대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한계는 가진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배석자 없이 두 분만 이야기하면서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덕담과 축하 그리고 대략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정말로 속내 깊은 이야기는 이루어지기는 아직 분위기 성숙은 안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초 사면 건의 방침을 윤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화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테이블에서는 올려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와대 뭐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어쨌든 예산 문제로 얘기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추경 문제는 뭐 추후 논의한다 이랬는데 사면 문제는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딱 잘랐거든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건데 왜냐면 저희들의 예상과 좀 다른 거잖아요. 언론이 예. 보던 예상과 다른 건데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요구한다 그랬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여론도 안 좋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이 또 요구했는데 또 뭐 곤란하다 이러면 오히려 얘기 안 하면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이심전심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할 가능성보다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임기 후에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약간 풀어야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뒤집기는 또 쉽지 않고 다 알다시피 또 뭐 김경수 전 지사와 패키지로 하지 않겠냐. 아니면 뭐 이렇게 뒤에서 마치 이제 거래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아니 뭐 사면이 결국은 저렇게 해결되는구나 서로 주고받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공선동 의원이 얘기가 오히려 또 사면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면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는 전언인데 민감하게 여긴 걸까요? 일단 조율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의제로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측 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은 안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도 아예 의제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하루 전이 석가탄신일이라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어떤 원포인트 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대상자가 정말로 지금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김경수 전 도지사가 그러한 원포인트 사면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뭐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마지막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라 어떤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게 직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정말 막바지에 그런 무리수를 둘지 여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합당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합당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락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를 이행해서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 교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이렇게 합당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상하셨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대선 전에 이미 어쨌든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하면서 이제 합당하기로 한 건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게 결국은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금 전 후보도 지금 뭐 서울시장이냐 뭐 경기지사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합당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단일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내에서 경선하든지 하고 또 여기서도 뽑아가지고 다시 단일화 해야 되냐? 그럼 단일화 하게 되면 또 룰 가지고 계속 또 싸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김동연 전 후보가 합당을 해서 당내 경선에 어쨌든 뭐 임하겠다. 이제 그런 아마 이제 의사를 밝힌 걸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어느 당이 이기느냐. 그게 거의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이기는 정당이 뭐 영호남을 제외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물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언론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김동연 전 후보가 과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인지, 그리고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합당 이후에 아무래도 전략공천보다는 당내 민주당 내 다른 인사들과 경선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과연 최종적으로 당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새로운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하고요. 아마 경기지사로 나설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은가. 보고 아마 합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내 네. 경선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네. 다른 후보들이 계속 요구해 봐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합당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기사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회동 얘기 좀 이어가면 사면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집무실 이전, 추경 이런 문제들은 그렇죠. 좀 테이블 위에 오른 걸로 네네. 올랐거든요. 일단 청와대 시대를 이번에 꼭 마감하고 싶다는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좀 면밀히 살펴서 네네.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산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예비비 책정이 안 돼서 지금 아마 이 올린 예비비도 보면은 뭐 뭘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순수하게 이사비예요. 이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비 정도가 책정이 돼야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예산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국방부가 이제 합참이든 여러 개로 이제 흩어지게 될 텐데 이사 준비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산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 워딩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장제원 실장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브리핑했으면 그냥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면밀히 협조한다는 얘기는 잘 살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는 부분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거죠. 이제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사는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벙커의 문제, EMP 시설 문제 아니면 뭐 통신 문제라든 이런 문제들은 과연 이사만 해서 해결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 닥쳐서 이거를 이전하고 이랬을 때는 그럼 5월 9일 날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지난번 보면 아시겠지만 이사만 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그러는데 예.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또 딴 데로 가고 여기는 또 딴 데로 가고 쭉쭉쭉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과연 지금 5월 9일까지 가능할지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보 공백을 기존에 계속 우려를 했었잖아요. 차기 정부를 좀 믿기로 한 걸까요? 글쎄, 근데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 보여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거론되니까 갑자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리고 뭐 안보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사실상의 반대의 뜻을 피력해 왔습니다만 어제 회동을 통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관련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추진되는 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를 거쳐서 기재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이 나면 되는 겁니다만 그거보다 더 먼저 국방부하고 합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될 곳 또 그 청사 좀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거기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국무위원들이 새 정부가 취임하면 그만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복잡하고 대단히 귀찮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5월 10일 새 정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돼서 직무를 시작하기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집무실 이전이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면밀히 살피 협조한다 이 워딩을 역시 여전히 세부 현안에 대해선 접점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청사를 비우고 합참 건물로 이전해야
이전에 가야 할 국방부에서 얼마나 신속히 이거를 추진하겠는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결국에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동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추경, 또 인사권 문제는 모두 실무자들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네네. 결론이 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 실무 협의체를 사실은 이제 현 그 회담에 배석했던 분은 유영민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실무 회담은 결국 이철희 수석이랑 하기로 네.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과 전달 과정에 말이라는 거는 한 번 건너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차라리 그냥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추경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지금 결론은 뭐 추경 반대 민주당도 계속 대선 전에 하자 그랬잖아요.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문제예요. 결국은 뭐 지금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세출 조정 이미 나가기로 한 돈을 줄이면 된다는 것인데 50조나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계속 국민의힘에서도 국채 발행 안 된다고 해와서 그러면 얼마를 세출을 줄이고 얼마를 이제 국채를 발행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거절할 가능성도 많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쓰겠다는 건 다 얘기하기 쉬워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홍남기 부총리 탄핵 얘기까지 나오면서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디테일에 들어가면 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실무자끼리 협의한다 해서 주머니에서 돈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국회라든지 뭐 지금 기재부라든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크게 충돌했던 것이 지금 두석이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죠. 근데 네. 그 부분은 봉합이 됐습니다.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반대했던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문제는 눈에 안 띄는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어떤 감사 자리 아니면 작은 공기업의 대표 자리 이런 게 대부분 보면 연봉 대략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차량과 기사가 제공되고 법인카드도 제공되고. 근데 그 정권 말에 이런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무슨 자기 진영 사람들 챙겨준다고 이렇게 꽂아넣기식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 관련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리고 추경 문제, 물론 이게 50조가 대단히 큰 돈이죠. 근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66조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됐거든요. 지금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때 1년 예산이 대략 360조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죠.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 달에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가 거의 매달 40조씩 늘었어요. 재작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정말 엄청나게 퍼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경기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 50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이나 어떤 돈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돈은 정말 많이 풀고 많이 썼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50조의 추경을 추진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출 구조를 고쳐서 50조 마련 사실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 경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는 국채 발행이라는 적극적인 방안도 고려하면서라도 어쨌든 50조 추경은 추진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실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해야만 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결국은 계속 이제 선거 과정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 빚을 많이 늘어나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50조 못 마련하면 어떡할 겁니까? 국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 이제 아마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보고 이제 야당에 있을 때랑 여당에 있을 때랑 다르다. 아마 책임지게 되면 아마 당장 이 국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야당에 있을 때 국민님이 했던 말이 본인들 스스로 했던 말이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 문제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협조할 것이고요. 국채 발행하게 된다면 해야죠. 그게 결국은 소상공인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난 얘기 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50조 마련할 것인가 그 얘기에 전 집중하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검토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해야 미래에 고쳐나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좋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정말 퍼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 안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과거의 예를 타산지석 삼아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을 검토해야겠죠. 이렇게 몇몇 쟁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회동 가능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만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보면 아마 정권 교체기에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면은 막 2번 정도 만났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부부 동반으로도 만나기로 하고 비공개 만나기도 하고 또 더구나 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5천 만찬 8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회동을 보고 자음에 뭐 날짜를 안 잡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뭐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지만 저는 뭐 실무 협의를 하다가 또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저 취임식까지 남았기 때문에 다시 뭐 비공개 회동이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저는 뭐 많이 만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무 협의를 하다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속담 중에 하나, 첫 술에 배부르랴. 이게 첫 회동에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2술, 3술 이렇게 떠먹다 보면 뭔가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두 분이 더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많이 만나서 국민들도 좀 배부른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인수위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까? 우선 2년 전이죠. 2020년 7월 31일 날 소위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임차인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지금 보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뭐 바로 옆집인데 전세 보증금이 2배씩 차이 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를 당한 집주인들은 5% 이내의 그 상한에 묶인 것이죠. 물론 아주 최근에 한은에서 그 전세금이나 이런 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금년 7월 31일 날 이 2년이 도래하거든요. 네. 그러면 2년 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당했던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나 월세 시세만큼 이제 올려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장 올 여름에 전세 대란은 거의 예정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의 거의 2배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세입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얘기하는 임대차 3법의 수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여러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공급을 끊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규제, 세금 규제 때문에 전월세로 활용될 집의 공급자로서의 어떤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끊어버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여름 이후에 어떤 부동산 대란, 전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수정 내지는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2년이었잖아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1980년 이제 전두환 때 생겼는데 1년에서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2년에서 이제 2년을 보장받던 분들이 당장 2년밖에 안 되면 다 이사 가야 됩니다.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늘려왔지 줄여간 적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상한제 부분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법을 바꿀 때는 초기엔 좀 혼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안정화돼 가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바꾼다.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한 70% 정도 분들은 계약 갱신을 했어요.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2년 정도 지나간다 그러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지금 인수위에서 흔들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임대차 관련해서는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의 수정 내지는 폐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좀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그 중심 상권 서울 종로의 대로변 1층 상가도 비어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게 계속 비어 있느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돼 갖고 5년 이제 10년을 그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5% 이내에서만 5년 이후에 한 번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비워 놓더라도 싸게 한 번 임대를 주면 10년 동안 묶이는 효과 때문에 지금 임대 어떤 상가 건물에 대한 공급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데도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를 안 주고 보다 좀 높게 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인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빈 상가가 많을 때는 좀 싸게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 지금 막혀 있어서 빈 상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논리에 맞게 좀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당장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그냥 놔두면 올 여름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축소 폐지 가능성도 말을 했고 또 임대인 인센티브 방안이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부활 이런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대료 낮추어서 인센티브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건 뭐 현재도 있는 제도고요. 왜냐하면 낮췄을 때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건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부분 역할을 이제 축소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채 다가구 다주택을 가진 분들이 어찌 보면 뭐 핵심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뭐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안 맞다. 지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은 가능하면 팔아라. 그거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뭐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뭐 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혜택을 줬는데 그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마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법을 폐지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도 방향은 그게 좀 맞다. 왜냐하면 큰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인수위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는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집 외에 한 채나 두 채 더 갖고 그거를 전세나 월세로 공급했던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세제 문제 그리고 임대차 3법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세대 분리를 해갖고 세를 주려고 갖고 있던 소형 주택을 자식이 거주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세대 분리를 통한 1가구 1주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공급이 끊어지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월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바꾸는 문제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아마 이제 인수위에 다주택자 누가 있는지 아마 그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쭉 아마 언론이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집이라는 거는
주거의 목적 아니면 재산 증식의 목적이냐 이런 얘기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인수위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이거를 유예해 준다 그러지 폐지해 준다는 말은 쉽게 못 합니다. 했을 때는 기존의 이 경향하고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이 얘기 나오면 당장 아마 장관 하시는 분들, 총리 하시는 분들도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어디 갖고 있었느냐, 언제 팔았느냐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해 보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혜택을 좀 주겠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긴 저는 쉽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수위에 어느 분이 다주택자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소속의 수도권 모 단체장께서는 주택을 수십 채 갖고 있는 거는 뭐 재산 공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해야지 뭐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 당신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서 본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공격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그냥 어찌 보면 지금까지 버텨왔단 말이죠.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팔아라 이랬는데 계속 버텨왔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버텨온 거에 정당성을 주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국은 버티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구나. 그동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계속 부과해서 팔라 그랬는데 정권 개최되고 바뀌니까 버티면 나중에 결국 세금도 줄어드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일반 뭐 1주택도 없는 분들 아니면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뭐 있는 자들 편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인 거지 그 개인 특정을 뭐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저도 아닙니다.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비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같은 당인 국민의힘의 시각장애인 의원이죠. 김예지 의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과할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는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 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같은 당의 이 김예지 의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수위가 이 전장현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점점 더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 출장을 가보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적게 보여요. 그게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뭐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많이 안 나오셔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이동의 편의 제공은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예산이나 어떠한 노력도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다 빠른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위나 어떤 집회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출퇴근 시간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시위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이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실 마지막 호소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장차례나 이분들 좀 예전에 같이 뭐 봤던 적이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냥 하면 아무도 안 봐줍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뭐 아슬아슬할 때 많아요. 막 육기에 매달리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어디 점거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지하철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예. 불편할 수 있죠. 시간 좀 늦어질 수 있고.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해온 게 1, 2년 해온 게 아닙니다. 수십 년 해온 거예요. 저상버스 해달라, 이동권 보장해달라, 휠체어 해달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장애인은 지하철 탈 수조차 없었어요. 계단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리프트가 생기고 그러다가 새로 만드는 지하철에는 또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버스도 아시겠지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상버스 해달라 그러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그나마 이제 버스도 타게 되고 지하철도 타게 되거든요. 저는 어제 김혜지 의원이 그 같이 데려왔던 그 안내견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안내견이라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하철 타고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내견만 그런데 몇 억 들어요. 1억 듭니다. 이것도 아무나 또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휠체어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본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젊은 당대표고 뭔가 좀 달라지는데 하필이면 왜 여성,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약자라는 분들하고 갈라치기를 하느냐 그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인수위도 이걸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의 정치하지 마시라.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 아니면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들어야 된다. 조금 불편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경청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 중 하나가 장애인 단체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대선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에게 요구를 하고 또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 노력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팩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죠. 이게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장애인의 그동안 투쟁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었고요. 그전에도 나왔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들입니다. 계속 예고온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그전에 안 하다 지금 하느냐는 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이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꼭 어떤 큰 사고가 있어야만이 뭔가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꼭 어떤 문제가 돼서 하지 말고 충분히 소통하시라.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는 분들과 자꾸 대립을 하고 그건 좋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실현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정책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자꾸 지금 선거 기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왜 예전에 안 하다 우리 와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전장현 시위 현장을 찾은 인수위에 전장현이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인수위가 이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 제가 뭐 쉽게 어떤 예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그 장애인분들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다면 뭐 공인으로서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 자체가 어떤 그 사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그 정치권도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만 이게 발언이나 이런 게 좀 더 신경 쓰고 좀 순화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만 정말로 감정을 건드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